주린이들 오시고요. 오늘은 주식이랑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과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주식이랑 비트코인 관련한 세금 많이 변경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세금이 과세되고 있는지 내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주식과 비트코인 세금이 어떻게 바뀔지를 9시부터 아프리카에서 제가 본격적으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당분간 아프리카 TV하고 계약을 맺고 좀 단독으로 송출을 하기로 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아프리카로 좀 와주세요. 그래서 같이 소통하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유튜브에는 VOD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절세미녀 채널을 검색하시면 제가 나오게 되고요. 진짜 요즘은 이제 주식이나 비트코인 말고는 사실상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투자는 어떤 거 하시냐고. 저는 비트코인은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비트코인을 했었는데 제가 돈을 넣자마자 갑자기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저는 뭐 얼마 먹어보지도 못하고 폭삭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 뺐습니다. 거의 휴지 조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잘 모르는 상태로 하지 말자. 네, 2017년도 말인가 그때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남들 할 때 막 그때 시작을 했었잖아요. 비트코인이 막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저 주변에도 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거 모르는 건 절대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현존하는 어떤 소득의 형태, 크게 부동산 임대소득, 주식 임대소득, 투자로 벌어들이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카테고리가 생겨났잖아요. 혹은 이제 근로소득과 저처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서 세후 수익률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주식, 그 다음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 이 순서대로 세금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 같고요. 부동산의 세금은 굉장히 많은데 오르는 속도가, 그리고 금액 단위가 완전 다르니까 많은 돈을 집어넣어서 물론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많은 돈을 벌게 되기는 하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근데 이제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저렴한 자금을 가지고 조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도세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법인으로 미국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신고자를 전달할 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주식 계좌는 자동 수집 기능이 없을까요? 주식 계좌는 자동 수집 기능이 없어가지고 신고하시기가 아무래도 좀 어렵죠. 캡처를 해가지고 신고자를 전달하셔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금융기관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면 참 좋을 텐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국내 주식이고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미리 채움 신고서라고 해가지고 미리 좀 채워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죠. 절세미녀님, 확실한 건 시드가 없거나 작은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 예적금보다 주식이랑 비코가 답인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뭐 그렇게 뭐 재테크를 잘한다거나 그런 게 아닌데 세후 수익률로 따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게 세후로 내가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적금보다는 주식이랑 비트코인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은진 님이 비트코인 내년부터 세율이 높아지지 않냐고. 제가 바로 그 부분을 9시부터 아프리카 TV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참 요즘은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으로 부자가 되기가 힘들어요. 자, 연봉 2억이신 분들이 세후로 얼마를 받을까요? 억대 연봉이다, 엄청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부양가족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세후 수익률은 거의 절반이 날아갑니다. 건강보험료랑 이런 것들 다 치면 40%가 날아가는데, 내가 2억 벌어가지고 1억 2천이 남나, 1억 벌어서 7천 남나, 얼마 차이 나죠? 세후로 봤을 때는 한 5천 차이 나거든요. 연봉 1억을 버는 사람이든 연봉 7, 8천을 버는 사람이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세후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소득으로 돈을 버는 것도 이제는 어려워요. 진짜 허탈감을 느끼는 게 사실일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허탈하거든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고요. 저도 뭐 거의 1년에 여러분 한 5개월 정도를 나라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매일 진짜 밤 12시 넘어서까지, 작년에는 주말도 거의 하루도 안 빼고 일을 했는데 그게 다 세금으로 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속이 뒤집어집니다. 물론 이제 저는 세금으로 당연히 납부해야 된다라는 납세의식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율도 많고 세금 종류도 많다고 생각한다고. 맞아요.
2배 사 근연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자 배당, 2배 사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걸 이제 저희는 종합소득이라고 해서 5월 달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든요. 사실 소득세에 대한 세금은 얼마 안 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는요, 6%에서 45%까지 이게 누진세율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득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득세에는 뭐가 붙냐? 10%의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얼마 안 돼요. 근데 뭐가 많을까요? 이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이것저것 붙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게 세죠. 국민연금은요, 단일 세율로 소득의 9%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는 기본이 약 7% 정도 됩니다. 그게 바로 16%잖아요. 여러분들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그냥 세금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해서 세금을 따져보면 소득들은 4대 보험료가 붙고 소득세도 내야 되고 지방소득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붙는다. 내가 실질적으로 받았을 때는 얼마 버는 것 같지 않은 느낌. 어쨌든 이런 양도소득들은 부가적인 4대 보험료가 붙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건 저는 아무래도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세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식은 수익이 좋으냐고, 저는 근데 이제 장기 투자기 때문에 적금 대신에 들고 있어요. 그냥 좋은 우량주들 사고 있습니다. 대기업 거. 돈이 생기면 이제 그렇게 사는데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전에 사놓은 거를 그냥 묻어두고 있고 안 보고 있어서 주식 수익률 잘 모르지만 세금은 압니다.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내용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식과 관련한 세금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주식에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 기준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국내 주식하고 이제 해외 주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들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대상 자산이 됩니다. 근데 이 주식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상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상장 주식도 과세를 할 것이냐, 상장 주식은요 무조건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장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 양도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장 주식에서 내가 과연 대주주일까? 대주주가 어떤 기준으로 될 것인가? 대주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대기업 총수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법상 얘기하는 대주주 기준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최대주주의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대주주와 최대주주는 달라요. 상장기업 정도면은 굉장히 부자인 거고,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권 상장 주식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보유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대주주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대주주 주식은요, 비중소기업으로서, 즉 중소기업이 아닌 이제 대기업이겠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인 경우에는 1년 미만 동안 보유하게 되면 30% 세율. 그렇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3억 원 이하면 20%, 그리고 3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25%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수익이 3억 이하가 되면 20%고요. 3억을 초과하게 되면 25%. 그럼 내가 올해 주식으로 3억 벌었다고 하면 한 20% 세금이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득세율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방세는 별도로 22%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부동산 세율과 비교해 볼까요? 자, 부동산 세율은요, 기본 소득세 세율하고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에서 45%의 세율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세금이 얼마나 더 많을 거지는 과세 표준에 따라서 다르지만 1억 정도 벌게 되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기본 35%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물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어서 조금 이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벌어도 3억까지는 20% 세율로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세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20%, 그리고 중소기업 주식 같은 경우에는 10%로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해외 주식이라고 하면 대부분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20%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외에 있는 중소기업 주식을 투자했다, 이건 보통 이제 비상장으로 해서 해외 현지법인에게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랬을 때 발생을 하겠죠. 그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 주식으로서 10%의 세율이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주식에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2그룹 주식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3그룹 자산이기 때문에 파생상품도 별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대주주 양도분이라고 하는 게 얼마일까? 이게 이제 궁금하시죠? 대주주를 판정하는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를 판정할 때는요, 법인별로 판단하셔야 돼요. 대부분 종목별로 하는 게 법인별로 판단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현대차 우선주 A, 현대차 우선주 B 뭐 이런 식으로 있게 되면 이런 것들은 법인별로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법인별로 합산해서 금액과 그다음 지분율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주주라는 거는 최대주주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대주주의 기준이 생각보다 좀 완화가 되어 있어요. 옛날보다 시가총액 기준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 이 대주주를 판정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특수관계자와 본인 거를 합산해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족들 거를 다 모으다 보면은 지분율 요건이나 시가총액 기준 중에서 하나가 충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상장 주식이랑 비상장 주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상장 주식은 유가증권,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고 각각 지분율 기준이 다릅니다. 상장 기업에서 지분율 기준 충족하려면 어마어마한 부자여야 하기 때문에 이 지분율 요건을 좀 충족하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가총액 기준을 이제 충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어쨌든 상장 주식은 지분율이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지분율 기준이고요. 시가총액은 10억 원 이상이고,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 상장이 안 되어 있는, 외부에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일반 비상장 법인은 지분율 기준이 4%입니다. 요즘은 뭐 1인 주주, 1인 법인을 설립하기가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법인을 내가 그냥 직접 설립했다. 그러면 대주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3, 3, 5 모여서 비상장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혹은 1인 주주, 가족들끼리 주주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분율 기준 4%는 금방 충족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가총액 기준은 40억 원 이상이에요. 요거에 주의하셔야 돼요. 5화 개념입니다. 5화 개념. 그래서 지분율 기준 또는 시가총액 기준, 요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게 되면 그때는 대주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대주주라고 하는 거는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를 같이 포함해서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 2021년도에 양도를 했다라고 하면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0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전기말 현재 지분율 요건이나 또는 시가총액 요건 중에서 한 가지를 충족하게 되면 이제 과세 대상이 되고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포함해야 돼요. 이걸 많이들 놓치거든요. 내 것뿐만 아니라 나와 특수관계자, 가족들의 지분율과 금액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부모님의 재산을 다 알고 계신가요?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본인이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과연 합산하는 게 올바른 건가?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한 10억 정도를 주식으로 한 법인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은 그때는 좀 유의를 하셔야 돼요. 지분율 요건 같은 경우에는 양도 전까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1년도 6월 말에 양도를 했다. 20년 말로부터 양도 시점까지 나와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산했을 때 지분율 요건에 한 번이라도 걸리게 되면 난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놓치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기준을 계산할 때 시가 산정 기준은요, 상장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 시세가, 그러니까 지금 21년도에 양도를 한다 그러면 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시가죠. 그 방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뭐 순손익같이 순자산같이 이렇게 해서 기준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시가총액 기준이 지금은 10억 원 이상인데 21년도부터는 3억 기준으로 바뀌는 거로 되어 있었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동학 개미들이 다들 집단 반발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 10억에서 3억이 되는 거였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국내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회사를 설립해서 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은요 모두 다 과세예요.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게 되면은 모두 과세가 됩니다. 단 소액주주가 여기 KOTC라고 해가지고 한국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이 KOTC에서 양도를 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증권거래세율도 인하가 됐습니다.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증권거래세가 붙거든요. 이 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1년도에서 22년도에는 코스피는 0.08%로 현행보다 약간 저렴하게 이렇게 되고요. 2023년에는 0%가 된다고 하니까 2023년도부터 금융투자 세제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되기 때문에 거래세를 줄여주는 겁니다.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건 증권 거래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주식 세금, 어차피 살짝 알아보니까 거래세 앱에서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배당은 이미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배당하고요 주식의 양도 차익은 달라요. HT에서 저절로 계산되고 들어온 건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요 별도로 계산하셔야 돼요. 배당은 배당소득세로 과세가 되시는 거고,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취득한 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차익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하시는 거예요. 외국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무조건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양도 차익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지분율 1%, 2%, 4% 미만이면서 시가 10억 원 미만, 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차익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비상장법인은요 무조건 다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 KUTC에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주식을 양도하시게 되면 지분율 4% 미만이면서 시가가 10억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양도하는 시점에 환율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방법 보시면요, 일단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이게 취득가액이거든요.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이 계산이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데 주식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양도차익에 대해서 그냥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래하는 시장마다 지분율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거고요. 만약에 내가 취득한 가액보다 양도가액이 더 낮아요, 오히려 손실을 봤다, 그러면 이 양도 차익이 양도 차손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벌어야지 양도소득이 과세가 되고요. 이 양도소득은요 1년 단위로 끊겨요. 1년 동안 매도한 금액에서 취득한 금액을 빼면 양도소득이 계산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과세표준 3억 이하는 20%, 초과하면 25% 이렇게 과세가 된다. 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가 여기에서 이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국내 주식하고 국외 주식은요 손익통산이 허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외 주식에서는 손실을 보고 국내 주식에서는 이득을 봤다 라고 했을 때는 손익통산이 허용이 됩니다. 근데 이건 언제 할 수 있느냐, 확정신고 기한에 해당되는 5월 달에만 통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인데 왜 한국 돈으로 계산돼서 국내에서 내냐고, 그거는 버기영님께서 국내 거주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거주자는요 국내에서 벌어들인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국내에서 1년 동안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에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국외 배당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돼요. 14%로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납부하시는 세금은 외국 납부세액공제로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내는 개념은 아니고 국내 세율에 따라서 정산을 한 다음에 기납부세액으로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양도소득 공제는요 양도소득금의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250만 원 정도 벌면 세금 안 낸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에 많이들 질문을 주세요. 이 필요경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월달, 2월달, 3월달에 샀고 4월달에 3분의 1만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취득가액을 1월달에 산 주식으로 볼 건지, 2월달에 산 주식으로 볼 건지, 3월달에 산 주식으로 볼 건지, 언제 주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되느냐. 주식은 이름이 없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구분 기장하지 않게 되면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입한 순서대로 해서 취득가액을 산정해서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거고요. 자, 그러면 신고기한은 언제냐?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상반기 거는 8월 말까지, 하반기 거는 2월 말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대주주에 해당이 되면 보통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와요. 대주주 기준은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산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안내문을 받으시면 아, 신고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20년도에 해외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라고 하시게 되면 2012년부터는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2020년도에 벌어들인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언제 한다? 21년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국내 주식에서 결손이 났다면 통산해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 시기, 주식을 언제 양도했다고 볼 거냐, 그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도 말에 매도 체결을 했다고 해서 내가 대주주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대주주들은 직전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지분율 요건과 시가총액 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기말 시점에 가서 대량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게 되면 대주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한 날을, 매도 체결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제일을 기준으로 해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31일에 딱 매도를 하시면 안 되고요. 좀 넉넉하게 잡으셔야 돼요. 또 휴일이 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계산하셔가지고 전날까지는 결제일이 도래할 수 있도록 매도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되시면 그렇게 좀 전략을 짜시면 되겠죠. 지분율 요건 말고 시가총액 요건 때문에 대주주가 되시는 분들은 직전 연도 말에 좀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되니까 주요 누락 사례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예전에 나왔던 제 국세청 보도자료거든요. 그걸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직전 사업년도 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모모 제약회사라고 되어 있네요. 아버지하고 본인이 주식을 이제 합산을 했을 때 이 두 분의 지분을 합산하면 대주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대주주가 아니었던 거죠.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서 대주주에 해당되는 본인 지분만 고려해서 이제 무신고했기 때문에 다음 보겠습니다. 대주주 과세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연도 말에 상장 주식 매도 체결을 했대요. 이분은 좀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매도 체결을 사전에 한 거예요. 일단은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대주주에 해당이 되거든요. 31일은 폐장을 하잖아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이 또 연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언제 체결을 했냐면 27일에 매도 체결을 한 거예요. 결제일이 언제 도래했다? 31일에 폐장을 하기 때문에 2일에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박해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26일에 팔았더라면 이틀 뒤에 들어오잖아요. 결제 대금이 28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대주주에 안 걸릴 수 있었는데 양도세를 안 물 수 있었는데 이분은 지금 27일 날 매도를 하는 바람에 매도는 했는데 대주주 요건도 못 피하고 세금도 왕창 내고 이런 억울한 상황이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매도 체결을 해 놓으시라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직전 연도 말에는 이제 대주주에 해당이 되지 않았대요. 지분율 요건이랑 자기 지분율이랑 아빠 지분율을 이제 합산했을 때 소액주주에 해당이 됐던 거예요. 1%가 안 되고 이제 0.8%였는데 자기는 매도 계획이 있었던 거죠. 2019년도 중에는 대주주에 해당이 되면 안 됐었어. 왜냐면 중간에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매도 계약을 맺으려고 자기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빠한테 그렇게 추가 취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깜빡하고 산 거예요. 근데 아버님도 0.4%나 살 정도면 좀 어마어마하신가 봐요. 0.4%를 추가 취득해서 지분율이 0.7%가 됐고 아들의 지분율을 합산했을 때 0.5%를 더하면 1.2%가 된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 연도 말, 그러니까 2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가총액 10억 원을 기준으로는 20년도 말에만 요건을 충족을 하면 되는데 양도 전까지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야 대주주가 안 되거든요. 소액주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매도를 2019년도 중에 했고 직전 연도 말부터 양도 전까지 지분율 요건을 한 번이라도 충족을 하게 되면 무조건 대주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때문에 이분은 주식의 양도세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는 거는 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프라이버시라는 것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양도하려고 부모님한테 이제 사지 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아버지랑 아들이랑 이렇게 상장 주식을 1%씩이나 가지고 있기가 사실 어렵죠.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서 주식 양도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과 관련한 세금이 2023년 1월 1일부터 완전 변경이 됩니다. 금융투자세제라고 해서 완전 개편이 돼요. 금융경제 선진화 방안 작년에 발표를 해가지고 2023년부터 우리한테 이제 주식으로 벌 수 있는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부자들은 그냥 계속 더 부자가 돼요. 이제 막 내가 열심히 이제 사회 활동해가지고 저같이 청년들은 특히 20대, 30대들은 지금 벌어야 되는데 벌 수가 없어요. 위로 상승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년도부터는 이 금융투자세제가 도입이 되면 세후 수익률이 완전히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많이 바싹 벌어 놓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은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주식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기구, 이거 펀드, 그리고 국내외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이게 원래는 2그룹, 3그룹, 그리고 양도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이런 식으로 다 나뉘어져 있었고, 그리고 채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개인의 채권 양도소득은 과세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복잡한 거예요. 금융소득을 하나의 분류로 해서 별도로 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등의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채권이나 파생상품이랑 뭐 투자계약증권 이렇게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류로 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바로 금융투자세제입니다. 과세표준은 투자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빼고 2월 결손금을 차감을 해주는데, 투자소득금액이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번 거에서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번 게 없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금융투자에 대해서 2월 결손금을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당해 연도에 2020년도 중에 차익이 나고 차손이 나면 그거를 이제 상계해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만약에 2020년도 말 2021년 이렇게 양도를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눴다. 20년도에는 왕창 냈다가 21년도에는 망할 때는 뭐 세금을 돌려준다거나 그런 게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또 개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 5년 동안에 차손이 난 게 있었다. 내가 막 못 벌다가 이제 5년 만에 겨우 벌었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결손금을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아마 신고를 해야 될 거예요. 내가 2월 결손금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신고를 해놔야지 2월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기존에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2월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결손이 났다라는 사실을 좀 증명을 해야 돼요. 자, 기본공제가 국내 상장 주식에서 발생한 금융투자 소득에서 얼마를 빼주냐? 2천만 원을 빼주겠다. 처음에 이제 그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또 난리가 났죠. 근로소득자들은 겨우 이걸로 벌어가지고 조금 세금 내겠다는 건데, 난리가 나가지고 또 이게 5천까지는 벌어도 세금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주식, 뭐 채권, 파생상품 이런 것들 다 결합해가지고 5천만 원 정도 벌어도 세금 안 냅니다. 주식은 5천만 원이고 기타 금융투자 소득은 250만 원만 기본공제 금액 지금이랑 동일하죠? 그 금액을 차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경비는요, 우리가 주식과 채권, 필요경비의 취득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취득가액에 대해서 이제 평가 방법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이에요. 채권은 개별법과 이동평균법 중에 선택, 이렇게 되어 있죠. 과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주식은 이동평균법으로 이제 한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랑 이제 양도 비용을 차감해가지고 주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고요. 주식 의제 취득가액을 이제 도입이 되는데, 2022년까지 이제 비과세가 되는 소액주주 국내 상장 주식, 원래는 22년도까지는 어쨌든 우리 대부분 상장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서 과세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2년까지 비과세되는 소액주주 국내 상장 주식, 그리고 소액주주가 KOTC를 통해서 양도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비상장 주식은 의제 취득가액이라고 해서 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이랑 비교해서 맥스값으로 의제 취득가액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큰 값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취득한 가액이랑 그 다음에 22년 종료 년도의 가액이랑 이 둘 중에 큰 금액을 가지고 취득가액을 산정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취득가액은 22년도 말 기준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 소액주주들은 기존에 세금을 안 내다가 갑자기 23년도부터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꼴이잖아요. 5천 정도 이상 벌지 않으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세율은 이제 과세표준 3억 이하는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 그러니까 이게 세율도 되게 다 중구난방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단위로 하겠다는 겁니다. 금융투자의 소득에 대해서 이제 예정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기간은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지급받지 않는 경우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그리고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지급받았으나 원천지수도 되지 않는 경우 또는 부담부 증여 채무액을 양도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확정신고는요, 원천징수 및 예정신고 납부세액 대비 추가 납부세액이 있거나 환급세액이 있거나 결손금을 확정하려는 자, 그다음 원천징수 되었으나 비과세 세액감면 적용받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원천징수라는 게 뭐냐면요,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한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금융투자소득은요, 국내 금융회사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금융회사에서 전부 다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원천징수 세액이랑 예정신고 납부세액 대비해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사람들만 확정신고 5월 달에 그렇게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요.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손금이 있다라는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를 해줘야지 그걸 나중에 2월에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점만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23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정비가 되면 좀 더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고는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해외도 그렇고. 네, 맞아요. 지금 세금이 없어도요,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21년도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는 20년도에 벌어들인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 주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20년도 기준으로 21년도 5월 달에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해외 주식으로 손실만 났는데 무슨 세금이냐? 여러분, 세금은 내는 게 아니고요, 신고 의무만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세금은 안 나와요.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없어요. 무신고 가산세라든지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런 것들은 세액이 있어야 가산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세액이 없는 줄 알고 무신고했는데 세액이 있는 경우,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년 단위로 끊었을 때 2020년도 기준 2020년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딱 그렇게 잘라서 봤을 때 양도 차익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비트코인 들어가 볼게요. 자, 비트코인은요, 뭐로 과세가 되냐면, 제가 아까 2배사 근연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고, 이 가상자산은요,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한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비트코인은 세금을 안 낸다고 누가 그러던데 라고 하셨는데, 올해까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비트코인으로 100을 벌었는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과세라는 건요, 그냥 막 함부로 국가에서 과세하겠다고 해서 과세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근거가 도입이 되지 않았고,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로 부를 막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0억을 벌면 세금 절반이 날아가는데, 이 가상자산은 100억을 벌으면 세금이 0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과세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22년도입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도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세금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매력적인 소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러면 필요 경비는, 양도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내가 산 거보다 더 많이 벌었을 때, 내가 비트코인을 1,000만 원에 사서 5,000만 원을 팔았다. 그러면 이 4,0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이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이게 22년도부터 과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볼 거냐? 22년도부터 21년도 12월 30일 당시의 시가하고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이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이 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까 그 금융투자세제하고 동일하죠? 취득가액을 이렇게 의제 취득가액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과세가 안 되다가 이제 과세가 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상향하는 시세를 보인다고 했을 때 예전에 사셨던 분들은 취득가액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량 매도가 이루어져서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의제 취득가액을 주는 겁니다. 이건 혜택입니다. 사람들이 또 이제 가상자산을 또 대량 매도할까봐. 그러니까 21년 말쯤에는 비트코인 시세가 아주 그냥 이렇게 널뛸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비트코인은 무조건 과세하느냐? 아닙니다. 해당 과세 기간의 가상자산 기타 소득 금액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25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250만 원 이상 벌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250만 원은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과세 방법은요, 과세 기간의 소득을 통산해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되고요. 가상자산을 원천 징수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20%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다른 소득하고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2배사 근연기 있죠? 이 종합소득 금액하고 합산되지 않고 20%의 단일 세율로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방세 포함하면 22%가 됩니다. 어쨌든 과세가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주식은요, 지금 대주주에서 뭐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과세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 주식은 2023년부터입니다. 내후년부터 5천만 원 이상 벌면 그때부터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하고요. 자, 그리고 가상자산 비트코인은 내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연도는 언제다? 지금이다. Right now. 지금 당장 투자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내볼까요? 우리 결론은 주식이 답이에요. 세후 수익률 가장 높은 거는 이제 주식과 비트코인 두 가지가 남았고요. 머지않아서 과세가 시작할 것이다. 네, 여러분들 이제는 대비를 하셔야 돼요. 세금은요, 벌어야 내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니까, 저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를 하실 때 이 세금도 같이 고려를 해달라.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할게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22년도에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확정안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과세할 거니까 지금 빨리 투자해라, 뭐 이런 거죠. 제 전문 분야는 이제 회계와 세무 분야라 가지고 제가 방송을 수요일마다 하거든요. 수요일 저녁 9시부터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거든요. 추천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좋을지. 네.
아 진짜 티끌모아 태산인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는 답이 없으니까 많이들 좀 지쳐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인이든 주식이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신다고 하면 꼭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오늘 되게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다들 늦은 시간까지 벌써 10시인데 관심 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꼭 수요일날 저녁에 시간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이제 VOD로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들 주변에도 얘기해 주시고 방송 하루 전날 어떤 내용을 할 건지 공지를 올리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다음 주에 우리 만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